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1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가자님이 써주셨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 리플을 매도 처리 시에 원화, BTC, 이더, USDT 중 선택을 해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싶다면 BTC 마켓에서 매도 처리하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싶다면 원화마켓, 이더로 보유하고 싶다면 이더마켓에서 거래하면 될 것 같은데 원화, 이더, USDT 마켓에서의 리플 가격이 똑같이 하나 가격으로 연동이 되어서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일단은 당장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매도하는 그 순간에는 어찌됐든 그때는 동일한 거의 차이가 없는 가격으로 이제 매도가 됩니다. 근데 매도를 하고 나서 내가 만약에 고가자님이 리플을 매도를 했습니다. 원화마켓에서 매도를 했어요. 그럼 이제 원화 자산으로 남아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BTC 마켓에서 매도하게 되면 그 리플이 BTC로 바뀌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더면 이더, USDT면 USDT, 달러로 이제 자산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어떤 자산이 올라갈 것이고 어떤 자산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느냐 이걸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만약에 원화와 달러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달러 대 원화 차트에서 저는 달러가 지금 저평가 영역에 있다. 달러가 싸고 앞으로 달러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원화보다는 원화와 달러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달러 마켓에서 매도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만약에 리플을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럼 이제 달러와 BTC 마켓을 이제 비교해 보면요. 달러와 BTC 마켓에서 어떤 마켓에서 매도를 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 만약에 이건 이제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충분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달러 마켓에서 매도하는 게 맞는 거고요. 달러 마켓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제 BTC 마켓이 아직도 달러 대비해서 싼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때는 BTC 마켓에서 매도하는 게 이제 나은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교해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비트코인 마켓에서 매도하는 것보다 이제 리플을 이더리움 마켓에서 매도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이 네 개의 시장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에서 매도를 해서 그 자산으로 이더리움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더리움으로 갖고 있는 게 유리할 거고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비트코인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리플이 제가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리플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리플이 상승을 해서 큰 상승을 해서 그때 이제 리플을 어디에서 매도할 것인지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 네 가지 시장에서 비교를 해보시고 어느 시장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을 하시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와사비님 수학적 모델은 비트 해시파워에 근거해서 데이터를 뽑으셨는데 채굴하지 않는 알트들은 어디에 근거해서 데이터를 뽑아야 할까요? 비트가 17,000달러를 갔을 때 기준으로 10배 오른 채널 상단 가격 17만 달러 하나로 2억 기준으로 리플의 가격을 2017년 최고점으로 비교했을 때 2.83달러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10배 오른다고 가정하면 28.3달러 하나로 33,000원이 나오네요. 이 가격만 돼도 신흥부자들 쏟아질 텐데 오늘 방송에 나온 가격까지 간다고 하면 과연 참고 인내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은 없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우리가 BTC 마켓에서 다른 알트코인들을 이제 비교하는 이유가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가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채굴 이용한 어떤 아까 얘기하셨던 수학적 모델로 해시파워를 이용해서 또 구하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울불 차트였나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비트코인이 지금 싼 영역에 있는지 아니면 고평가 영역에 있는지 이런 가치 판단을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하면 되는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제 가치 평가하기에 약간 애매한 아니면 이거를 어떤 잣대를 놓고 가치 평가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들은 그래서 이제 BTC 마켓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알트코인들을 가치 평가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비트코인이 만약에 뭐 17,000달러, 17만 달러까지 오른다라고 하면 그 17만 달러 갔을 때 BTC 마켓에서 리플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해보고 BTC 마켓에서 리플의 뭐 고점 영역이 만약에 2만 사토시다라고 하면 그 2만 사토시일 때 17만 달러에 2만 사토시를 이제 계산해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참고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코인 참수님이 리플 사토시 차트를 한번 그려봤는데 한번 봐달라. 그리고 5월 15일쯤 움직이는 걸로 창피, 창피하시다고 하시는데 뭐 창피하실 거 없습니다. 없고 일단은 코인 참수님이 차트를 그리신 내용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일단 이렇게 이제 그렸어요. 그렸고 이 그림을 여기 지금 업빗으로 이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참수님이 그린 내용을 아마 이렇게 그리신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그대로 그려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5월 15일 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보시면 일봉상 완전 역배열이 됐습니다. 완전 역배열이 됐고 여기서 일봉에서 완전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 뭐 어느 타이밍에 저는 이제 올라가도 제가 뭐 지난번에도 리플 차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뭐 오늘 당장 올라가든 아니면 뭐 다음 주에 올라가든 지금은 굉장히 어느 타이밍에 올라가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저는 가격대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주봉상 봤을 때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야옹님이 처음에 이 의견 주셨었거든요. 200주 이평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주 이평선 120주 이평선을 깨고 음봉을 3개 만든 이후 지금 4개째까지 만들면서 200주 이평선까지 닿았습니다. 이때 2018년 9월 때도 물론 이때 200주 이평선이 지금 그려져 있지 않지만 200주 이평선에 이제 닿았을 거예요. 이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200주 이평선까지 닿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리플은 이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고 지금 이렇게 삼각수렴을 그려주셨는데 이 삼각수렴에서 삼각수렴 꼭지점까지 가기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를 남겨놓고 어느 정도 공간을 남겨놓고 저는 이제 방향성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5월 15일 또 5월 15일 날 뭐 ETF 관련된 또 이슈도 있잖아요. 이제 그와 맞물려서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 리플이 또 이제 알트코인에서는 대형 알트이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승만님이 써주셨어요. 네. 조승만님이 요즘 이제 비트만 오르는 것 같네요. 알트는 언제쯤 오를 수 있을까요? 포트가 이더, 이오스, 이클, 뭐 리플 15씩 있고 오미세고 25, 그다음 현금 15입니다. 남은 현금 보유 중인 코인으로 추가 매수하는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비트 조금이라도 매수해야 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얘기해 주셨고 이제 소시파더님이 이제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과거 이제 영상 보시면 답이 있다. 사라 팔아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한 종목의 소신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생기실 겁니다. 얘기해 주셨고 아마 또 다른 분들도 지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갖고 있는 뭐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 다른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하나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특히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지금 현금을 들고 내가 비트를 사든 뭐 알트를 사든 뭘 사실 때는 지금 비트코인을 살 때도 저는 이제 분명히 채널 아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그 채널 아래까지 공간이 있죠.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이 여기서 올라갈 부분도 생각한다라고 하면 반대로 비트코인이 또 빠질 수 있는 영역도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는 그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질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 비트코인 사셔도 되는 거고요. 나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비트코인 가격 빠지는 거는 싫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비트코인 그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본인이 최종 결정을 해야 된다. 본인이 최종 결정을 해야 되고 제 의견은 일단 비트코인이 원화 가격이든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저는 여전히 싼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과 이제 비트코인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굳이 알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좀 때가 늦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꾸려고 했으면 진작에 좀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리고 항상 포트폴리오를 일정 부분 비트코인을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져가시길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덜하지. 만약에 비트코인이 없는 상태에서 비트코인만 이런 식으로 2017년도 말에도 사실 이때보다 지금보다 더했습니다. 더하면 더해지 덜하지 않았어요. 비트코인만 계속 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내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막 사람들 너 돈 벌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돈을 못 번 거죠. 왜냐면 비트코인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을 보유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충분히 올라가게 되면 또 올라갈 때도 아마 그때 또 고민을 하실 겁니다. 알트코인들이 계속 가니까 또 알트코인들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오히려 이제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일정 부분 바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켈처스킴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바이낸스 해킹 사건 이후에 바이낸스 공지 API 키를 새로 리셋하라고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왜 이걸 하라고 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물어보셨는데 일단 바이낸스가 해킹 사건 이후에 분명히 뭐 관련된 자기네 사이트에서 보안 관련된 뭐 업데이트가 있었을 겁니다. 그 업데이트가 있었고 그 업데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들도 다 업데이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걸로 인해서 리셋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개발자가 아니어서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짜 너 누구니 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 입금이 안 돼 지인에게 부탁, 이더 리플, 에이다, 스텔라 이렇게 매수해 달라 했는데 그걸 비트소닉 코인으로 매수했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하한가 제도라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 매도가 되지 않아 정말 답답합니다. 코인도 하한가가 있는지요? 거래소에 자금이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일단 투자한 지가 이제 1년 조금 넘으셨다고 했는데요. 투자한 지가 1년 넘으셨는데 이거를 왜 여기서 이제 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리고 이더 리플, 에이다, 스텔라를 매수해 달라고 했는데 비트소닉 코인을 매수한 것도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비트소닉 거래소에서 원화로 이더리움하고 리플하고 에이다, 스텔라를 사셨으면 되는 거예요. 사셨으면 되는데 비트소닉 코인으로 매수해서 하한가 제도 때문에 지금 못 팔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드리긴 쉽지 않고 일단은 어찌됐든 비트소닉 코인을 매수해서 이제 갖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비트소닉 코인 그 BSC 마켓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럼 그 BSC 마켓에서 매도를 하셔서 지금 다른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팔 수 있는 다른 거래소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로 아마 가격 차이가 저는 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가격 차이 확인해 보시고 난 이 정도 손해 보고라도 팔고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팔고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지금 하한가 제도 이거는 이제 이 거래소에서 만든 이제 그런 제도 같고요. 보통 이제 하한가라는 게 없습니다. 보시면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30% 하한가 제도가 있는데 암호화폐는 하루에 뭐 100%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200%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말 그대로 반대로 또 90% 이상도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예, 보면 될 것 같아요. 하한가는 지금 이 거래소에서 그 해당 코인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크립토 매니아님이 써주셨고요. 거대 거래소의 해킹 사건을 바라보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 해킹된 계좌가 소규모 기업 계정이든 개미들 계정이든 해킹된 비트코인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해킹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상을 해줄 수 없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보험사로부터 보상되는 것이 해킹 당시 해당 계정이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으로 보상을 해줄까? 아니면 해킹 시점의 비트코인 가격을 법정화폐로 보상을 해줄까? 만약 후자라면 해킹을 빌미로 개미들 수량 뺏기와 강제 매도를 시킨 것이나 다름없고 추가로 마음 약한 개미들의 공포심 유발하여 매도를 유도. 일단 이렇게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줬고 일단은 바이낸스에서 본인들의 고객들의 피해가 가지 않고 본인들이 미리 이제 준비해 놓은 어떤 보험금 성격의 그런 자금으로 그 부분을 이제 메꾼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객들 돈은 이제 건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객들한테 그 피해액을 어떻게 보면 n분의 1로 나눠 갖게끔 거래소가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지금 크립토 매니아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저는 바이낸스는 뭐 그렇게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고객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게.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바이낸스 그 해킹 사건을 통해서 세력들이 뭔가를 이제 노렸다라고 하면 그 마음 약한 개미들의 어떤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것을 이제 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사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잠깐만요. 경제 위기가 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면 부채를 최대한 늦게 갚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일단 제가 이제 영상에서 앞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다. 그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돈을 늦게 갚는 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빚의 가치가 이제 줄어드니까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빚을 빨리 갚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소시파더님도 의견을 써주셨는데 부채는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기업, 은행 등이 부도를 맞이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에 따른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실직자 중에 우리 가족이나 친구 등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부채 해결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갭 투자 등으로 대출한 금액이 매우 높고 집값이 하락하기라도 한다면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장기적으로 돈이 묶이거나 큰 손실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제 3, IFRS 9 시행으로 앞으로 은행, 보험, 캐피탈 등에서 국제금융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이 갈수록 대출은 더욱 어렵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향후 큰 기회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70%가 부동산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큰 기회가 와도 돈이 묶여서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얘기해 주셨고요. 진사님이 저 또한 이제 부동산에 자산이 대부분 자금이 묶여 있다면 지금 당장 팔아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본인 능력 안에서 받은 일반은행 대출이라고 하면 고정금리든 아니든 이자 낼 정도로만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정금리고 내가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내가 만약에 어떤 경제 위기 상황이 와서 그때도 나는 내 어떤 현금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현금이 충분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갈수록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데 미리 대출을 갚는 건 너무 정직한 게 아닌가 싶네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지금은 이미 대출 안 해주는 은행들이 엄청 많죠. 그러나 조금 과감해진다면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받아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 아예 암호화폐니 금이니 투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매달 나오는 월급으로 소액씩 원화 저축하며 하루하루 사는 소시민 사람들보다 전체 자산은 많아도 부동산에 돈이 묶여서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를 못하는 게 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봐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소시파더님이 이제 또 댓글을 써주셨고 이 부분에 넘어가고요. 이스터 우식님이 빠른 대출이자 상승과 은행권에서의 대출금 청산일을 당길 경우 갚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개인 부도가 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부채 청산이 1순위인 거는 이렇게 또 다른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일단 지금 그 진사님 의견은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앞으로 암호화폐가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하고 있고 암호화폐 수익률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일정 부분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출을 받아서 암호화폐 투자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뭐든지 항상 극단적인 상황까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 극단적인 상황이 됐을 때도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암호화폐가 물론 우리가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만약에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빠진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이자 비용을 계속 내면서도 나는 버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일단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현금 흐름이 좋아서 충분히 내가 이자를 갚을 수 있는데 그 현금 흐름이 나빠질 수도 있는지 그 부분도 이제 챙겨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고정금리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고정금리가 아니라 이제 변동금리라고 됐을 때는 그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가는 이자율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아르헨티나 하나 약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르헨티나가 지금 아르헨티나 환율이 굉장히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1달러가 아르헨티나 페소로 45페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때는 1달러가 1페소였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 주봉으로 고쳐보면요.
한때는 1달러가 이렇게 1페소, 1달러가 뭐 2008년도만 해도요 3페소였고요. 그 전에는 1달러가 1페소였던 적도 있습니다. 2001년도 2001년도에는 1달러가 1페소였고요. 2008년도에는 이제 3페소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제 45페소, 1달러가 45페소에서 한 15배 정도 가치 하락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 금리가 어떠냐? 지금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 아르헨티나 금리가 지금 70%까지 올라왔습니다. 74%예요. 아르헨티나 금리가 74%. 그래서 1년에 내가 만약에 1억 원이란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7,400만 원을 이자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자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까지 뭐 굉장히 좀 극단적인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금융위기가 전이죠. 우리나라가 IMF 때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가 뭐 14%, 20%도 육박하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내가 뭐 고정금리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위기 상황이 와도 내가 직장을 잃을 그런 일이 아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그런 경우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빚을 갚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빚을 내서 암호화폐 투자하는 거는 저는 이제 비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이제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그 빚으로 인해서 나중에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싼 영역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팔 수밖에 없는 리플도 울며 겨자 먹기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풀로 대출 받아서 당연히 다 암호화폐 사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저도 이제 여유 자금을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 현금이 안 아깝겠어요? 당연히 아까울 겁니다. 왜냐면 아깝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일정 부분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뭐 한 달이든 아니면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 시장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돼도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게 되려면 저는 충분히 현금을 보유하고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는 거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코인참수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 해시그래프 ICO 정보 한번 찾아봤습니다. 총 마켓캡 5조, 총 모금액 3,500만 달러, SEC 규정에 따라서 자산 10억 원 이상 또는 2년 연봉 20만 달러 이상의 기관, 개인만 참여가 가능했고 프리세일은 기관 상대로 이미 종료됐었다고 하네요. 올해 거래소 상장되면 큰 바람을 일으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켓캡 5조면 후덜덜하네요. 상장 만약 10배부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50조이기 때문에 비트, 이더, 리플 밑으로 다들 이제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헤데라 해시그래프 이야기를 잠깐 드렸고 헤데라 해시그래프와 홀로체인 두 가지 다 관심 있게 이제 보고 있다가 만약에 뭐 거래소에 상장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분산 차원에서 저도 이제 투자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휴움 김파니님이 달러나 엔화 환전 제일 싸게 하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트루 USD로 달러 대신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신가요? 일단 우리가 달러를 바꾸는 방법.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송기봉님이 의견 주셔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뭐냐면요. 마이뱅크입니다. 앱을 마이뱅크를 다운 받으셔서 마이뱅크 들어가시면 마이뱅크 안에 이렇게 환율 관련된 게 있고요. 환율에서 환전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환전을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그 환전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직접 뭐 명동이라든가 이런 환전소를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리브를 쓰고 있거든요. 리브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신한은행은 뭐 솔 이런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다운 받으신 다음에 그 앱을 이용해서 환전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이제 저렴하게 환전을 하실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지금 엔화를 제가 계속 바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과 이제 2주 전보다 엔화 바꾸는데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100만 원, 100만 원 바꿀 때 예전에 한 뭐 96만 원 정도 들어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니 100만 원이 아니라 9만 5천 원.
95,000원을 바꿀 때요. 예전에는 한 96만원, 97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95,000원에 바꿀 때 지금은 100, 한 2, 3만원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최근 한 2주 만에 이렇게 엔화라든가 달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화 달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분할로, 엔화 달러도 바꿔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김문자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H채널의 방송을 보는 것은 저의 귀중한 일과입니다. Q&A의 재료가 되도록 댓글 다시는 분도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어떠한 역량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냥 방송만 보고 있으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먼저 뭐 죄송하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 제가 오늘 이 김문자님이 써주신 이 글을 읽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Q&A 이렇게 댓글 써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질문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정보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본인의 또 의견도 이렇게 피력해 주시는 분들 있습니다. 본인 시간 할애하셔서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김문자님처럼 말씀은 안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아마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별 의미도 없는 이런 걸 쓰는 게 뭐가 도움이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이런 글들을 보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 또 내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또 차마 이제 질문을 못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해 주심으로써 그런 또 궁금증이 해소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런 또 좋은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정보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구독자분들 중에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아쿠아 바하비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환율이 오르면 이자도 엄청나게 오르던데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환율이 오르면 이자도 올라가죠. IMF 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MF 때 환율이 2,000원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이자도 거의 20% 가까이까지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법정 이자율이 25%인가 못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특별한 경우에도 이자는 법정 이자율 이상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법의 경우 이 법을 바꿔서라도 올리겠죠. 만약에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우리나라가 몰리게 된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라도 법정 이자율을 올릴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자율에서 변동금리가 아닌 뭐 고정금리로 미리 이제 바꿔놓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럼 아까 이제 영상에서 아르헨티나 지금 금리가 74%, 보시면 74%입니다. 74%인데 이렇게 금리가 높은 이유가 왜 그러느냐? 결국에 아르헨티나 이 페소가 이렇게 가치 하락을 하고 있고요. 몇 개월 만에 아르헨티나 페소의 가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20에서 이제 40까지 올라가는데 몇 개월 안 걸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페소를 들고 은행에 보관하려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페소를 하루라도 빨리 달러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제가 영상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작년에 구독자분께서 이제 공유를 해주셔서 같이 봤던 영상입니다. 경제 위기 아르헨티나에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미 들어간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이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만약에 우리나라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렇게 됐을 때 거의 대부분의 어떤 경제 활동을 원화가 아니라 여기 페소가 아니라 달러로 거래를 합니다. 좀 금액이 큰 자동차라든가 뭐 부동산 이런 거래를 할 때는 다 달러로 거래를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부동산도 부동산 물론 가격은 페소 기준으로 봤을 때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부동산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거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뭐 어떤 상점을 내가 임대를 해서 장사를 해도 장사가 잘 안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물론 페소 가치가 워낙 빠르게 하락하다 보니까 실물 자산들은 상대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부동산도 아르헨티나에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달러 대비해서는 이제 덜 올라갈 것이고, 또 이렇게 판매할 때 이런 거를 부동산을 내가 매도해서 바꾸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제가 오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나라가 일단 지금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이제 예측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예상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에서 멈출지, 그리고 실제 그 부분은 약간 정치적인 상황과도 저는 맞물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나라 어떤 정책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이 뭐 여기서 1,500원까지 올라갈지,
2,000원까지 갈지 아니면 그 이상 갈지 이거는 그때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우리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 그 채널에서 채널 상단부까지는 열어놓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만약에 대출이 많다라고 하면 대출은 갚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대출이 못 갚는다라고 하고 내가 대출을 갚는 거 대신 다른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시는 게 이제 좋겠죠.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여러분들 자산을 뭐 달러라든가 엔화 아니면 암호화폐 일정 부분 이런 쪽으로 바꿔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오늘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